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새로운 1년이 다시 시작되는 1월 1일입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초속 30km. 서울, 부산을 1분에 4번이나 오고 가는 속도고, 지구 반대편 서울, 뉴욕을 1시간이면 날아가는 속도. 총알보다 무려 10배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 땅덩어리에 올라타고 태양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우주는 참 신기합니다. 중력이 뭔지 배워 알게 된 것과 그걸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사실 우주 현상을 보며 알게 된 것과 별개로 대부분은 대체 왜 그리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기한 우주의 힘 중에 개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그에 반하는 힘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과 70여 년 만에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을 했죠. 작년 하반기는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반작용은 올해 내내 계속되겠죠. 뉴스공장은 그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를 올해도 맨 앞줄에 서서 빠짐없이 중계하고 논평하고 증언하겠습니다. 김호준의 다짐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이번 독감은 아주 좋겠어요. 네. 아직도 몸이 100%가 아니신가요? 아직 100%가 아닙니다. 이게 87%로 해두죠. 87%. 네, 13% 아직 남았는데요. 이 뒤에 있는 트리 보시면서 힘내십시오. 트리. 공장장 얼굴이 아주 많은데요. 없는 기간 동안 공장을 지켰던 인형들입니다. 인형이 눈이 없네요. 제가 사실 어제 저녁 나전이나 기억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왜 창밖에 구름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객기가 한 시속 1000km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구 자전 속도보다 그게 느린 거예요. 지구 자전 속도는 한 1600km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펭귄처럼 뱅글뱅글 도는 속도, 그게 비행기보다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태양 주변을 날아가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오프닝에서 초속 30km, 1시간이면 10,000km를 넘게 날아가요.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보다 빠르게 뺑글뺑글 돌면서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속도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이 큰 땅덩어리가. 생각해보면 어지러워야 되는데. 그러게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게 신기한 네. 지경이네요. 안 흔들리잖아요, 지금 우리.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중력 작용이라고 하는데 아마 중력이 있다니까 있는 건 줄 아는 거지. 왜 그런 힘이 애초에 생긴 건지. 예. 왜 이렇게 우리는 뺑뺑 돌고 있는 건지. 인간의 그 삶의 그 길이를 볼 때 태어나서 죽을 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예. 몇십만 년이 뭡니까? 예. 몇십억 년 전부터 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만큼 돌 텐데 이해는 안 가죠. 왜 그러는지. 그렇죠. 느끼지도 못하고 네. 있는데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주의 힘 중에 내가 이건 이해가 간다 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뉴턴은 작용 반작용이라 했고 예전에 동양에서는 요즘도 좀 음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거죠. 예. 역사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프닝이긴 한데 별게 없어요. 그래서 휴일이잖아요. 천천히 하죠. 이런저런 네. 얘기하면서. 오랜 역사 보면 늘 그랬죠. 왕시행리즘도 그랬었고요. 혁명하고 네. 그다음에 또 왕정 구체제들이 다시 복귀할 그렇죠. 때도 있었고요. 복귀하고 공화국 선포됐다가 다시 내전 거치고 독재 거쳤다가 왕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왕정이 나갔다가 프랑스 대표적인 혁명 때도 보면 혁명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나폴레옹이 돌아왔다가 부르봉 왕조가 다시 왔다가 다시 혁명이 됐다가 공화국이 됐다가 그런 작용 반작용이 계속 있죠. 예. 그래도 긴 역사를 보면 또 나아간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보면 이제 그게 시대 정신이고, 예. 하지만 좀 짧게 끊어서 보면 작용 반작용이 계속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런 작용 반작용 큰 힘들이 부딪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비행기에서 안 주무시고 하셨다. 대부분은 졸았는데 잠깐 깼을 때 예, 창밖을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럼 뉴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뭐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뉴스를 제대로 못 봤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국회는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운영위가 열렸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오지 않았던 민정수석의 출석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바탕으로 불법 사찰, 인사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임종석 실장은 관리 책임과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자, 어제 많은 말들을 오갔고 제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중에서 이 대화가 어제 이 운영위를 상징하는 대화가 아닐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는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문을 한 건데요. 어제 박범계 의원은 저뿐만이 아니라 웃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듣다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다 생각했냐면 어제 밤에 듣다가 어제 운영위는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 청문회였죠. 예.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꽤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출범 이후에 야당이 줄곧 사실은 이런 운영이나 국회에 끌고 나오려고 했었고 이전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도 국회 출석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절대 안 나왔죠. 네, 야당에서 많이 요구했었고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김영환 민정수석 기억하실 텐데 요구를 받자 아예 사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줄기차게 그 공세를 취했던 인물이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이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된다. 본인이 혹은 대통령이 판단하여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불명예 사퇴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실패, 실패로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당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성장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봐둬야 한다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걸 드디어 이제 어제죠 뭐 작년에 해봐야 작년 말에 상징적인 인물을 끌어내서 심판을 야당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박범계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뻔한 얘기인데 누굽니까? 누구냐고 여러 차례 물었죠. 예. 그걸 상징하는 대화였던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어제 그 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봤는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평가도 벌써 나왔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의 전략 미스로 보인다면서 어젠다를 설정하지 않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뭐 전체는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찰이 있었고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인사들을 부당하게 퇴출시켰다. 이런 주장이 큰 골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음성을 아예 틀었는데요. 팩트로 반박당했습니다. 자, 이 대목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오늘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휴일이고 뭐.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지금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그리고 김정주라는 분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김정주 전 한국 환경산업기술본부장.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환경부에서 괴롭혀서 떠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일종의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자 김종빈 민주당 의원이 이분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다. 네,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7년에도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던데요. 과거 한나라당이죠. 예. 그러자 이제 임종석 실장이 마지막으로 퇴출된 줄 알았는데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정치적 공세일 수 있다라고 생각 드는 팩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인데 임기를 못 마치고 날아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임기를 정상적으로 다 마치고 퇴임사까지 정상적으로 다 했다. 네, 그렇죠.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네,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본부장직을 수행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이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마쳤는데 왜 이렇게 퇴출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례를 들고 나왔는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블랙리스트에서 퇴출된 인사라고 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새누리당 비례대표였고 임기를 다 채웠다. 임기를 다 채웠고 뭐 거론되는 분들이 임기를 다 채웠어요 보니까. 네, 어제 그렇게 임종석 실장이 밝혔는데요. 대부분이 재직 중이고 혹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자진 사퇴했다라고 했고요. 상임이사는 92%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사례를 들고 나온 게 바로 이분이었는데 이분도 임기를 채운 것으로. 코미디성이었어요, 좀. 네, 그래서 어제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변종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임기는 채우는데 뭐 일종의 변종 단계에 들어서서 기존의 전임 정권에서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다른 양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채우는 블랙리스트인가요? 하여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까지 끌고 나왔으면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제대로 잘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그냥 양쪽에 공방이 있었고 커다란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정도의 이 정도로 보도하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나와서 치명타를 가하려고 했는데 치명타가 가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 공박당하고 반박당했기 때문에 이러면 얻는 게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완패로 보여지는데 완패로 보도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제 김용근법을 받으면서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주장했던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안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주장만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준비가 왜냐하면 이런 찬스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만약에 준비가 됐었다면 매우 곤란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끝내.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어제 공방이 크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실속이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현재 국정조사 같은 것들을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옵니다. 며칠 전 친서를 보낸 터라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 쪽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매체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자 북한노동신문 기사인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다 해왔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세계가 주목한다고 쓸만합니다. 북한의 신년사는 원래 의례적인 좋은 말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제 1년 계획을 공표하는 거고, 네, 그렇죠. 각오도 밝히는 건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신년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과감하고 솔직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서는 신년사에 나온 내용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실제로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오겠죠? 예, 북한 TV를 통해서 녹화 방송이고요. 오전이나 낮 정도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오면 올해 북한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전반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그건 저희가 내일 자세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 회원들이 유치원 버스 20여 대를 동원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습 시위 벌였습니다.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요. 광장 주변을 낮은 속도로 여러 차례 도는 건데요. 버스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통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뭐 한유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유총 관련한 유치원 3법이 작년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수밖에 없는데 이 책임의 절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유총과 가까운 정치 세력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될 때는 90대 10 정도의 압도적인 여론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언론이 그걸 그 반반의 공방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겁한 태도였다고 봅니다. 언론이 정치 사안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게 정치적 공방이 될 때 어떻게 그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 버리나 명백한 사안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대부분의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데 반반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도가 그렇죠. 마치 막판에 사유재산의 돼버렸죠. 문제가 예. 아주 심각한 것처럼요. 자, 이런 일들이 올해도 있겠죠. 명백한 사안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반반의 사안으로 변해버리는 그럴 때마다 뉴스공장은 반반의 입장에 서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삼성 노조와의 공작 관련한 뉴스인데요. 삼성이 노조와의 공작을 주도해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아무개 씨를 직접 고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삼성은 지난 4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쪽에서 주장하기는요. 삼성 노조원 염호숙 씨가 바로 양산센터에서 이 도시의 탄압을 받아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인물을 삼성이 직접 고용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와해를 주동 예, 소위 했던. 그린화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네.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탈퇴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주동자를 직접 고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노사 관계를 잘 풀어보자고 합의를 해놓고 실제로는 노조 탄압을 한 인물을 고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네, 과거에도 삼성은 회사 이미지 좋지 않다라면서 재판받고 있거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 대상, 직접 고용 대상 제외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 삼성의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일종의 아닐까. 관리, 예.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 관련 뉴스도 올해 계속 뉴스공장을 다루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일본이 영문판 동영상까지 배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응하는 동영상 제작에 착수했는데요.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을 대상해서 군 관계자가 내용을 반박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없는 동안 벌어진 일이던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일본이 생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일본이 이런 생트집을 잡을까? 연말.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거 3부에서 좀 다루긴 할 텐데요. 일본이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선거, 지자체장 뽑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중요는 하원이고 참의원은 상원입니다. 상원. 이 두 선거가 연달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이 이제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에서 요즘. 과거처럼 활용하지 네. 못한다라는 의미시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남한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우선 예. 아베가 강경 대응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꼬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더 심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그 아베가 누군가 끌어들여서 긴장을 조성하고 일본의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이 득세를 하려면 적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은 버거운 면이 있고 한국은 항상 만만해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북한만 때리는 걸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남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세한 내용 일본은 왜 그러는가 하는 내용은 저희가 3부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까요? 예. 네, 그러면 하나만 마저 전화드리고요.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결정에 관련해서 비판론을 거듭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시리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네, 예. 그렇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트럼프 트위터에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혹은 뭐 공화당 내 일부도 다 비판하는 양상인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 따져보면 더 이상 시리아에서 먹을 게 없어요. 예. 예전에 이라크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트럼프처럼 동맹도 계산하에서 그렇죠. 다 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셈법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러시아가 그 시리아 정부군과 손을 잡았는데 정부군이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군을 지원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패배했는데 이라크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아프간하고도 상황이 다르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게 있으면 계속 남겠죠. 그러자 이제 동맹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며 예, 전통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 반발이 있는 건데요. 하지만 네. 트럼프는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모두 칭찬받을 거라고 그것도 주장하고 맞는 있습니다. 말입니다. 예. 예. 대부분의 이런 분쟁에서 미국이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항상 비판받아왔는데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시리아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칭찬받을 요소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먹을 것도 없고 사안만 더 복잡하게 만드니까 IS는 미국이 없어도 사실은 유럽과 또는 러시아와 터키군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복잡한 외교전이고 이것도 한번 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일입니다) 해서 여야 각 당 새해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어제 그 목소리도 꽤 높이시던데. 예. 자, 뭐 하루 지났지만 작년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 가장 아쉬웠던 점 세 가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오면서 좀 생각했는데요. 네. 유치원법 통과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저는 그 광주형 일자리가 작년에 출발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고, 또 판문점 선언 못한 거.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제일 아쉬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좀 우리 사회를 좀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과제들이었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꼭 했어야 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이거를 국회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원내대표로서는 더 아쉬움이 남는 세 가지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그 이제 유치원 3번 같은 경우는 파스트트랙이고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뭐 올해 계속 내내 이어질 텐데 그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다음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네, 다시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저도 좀 새해에는 좀 매달려서 반드시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된 그 기업이나 또 노동조합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양보하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공통 질문 세 가지가 지난 한 해 가장 아쉬웠던 점 세 가지죠.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과제
세 가지 여쭤보기로 했는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당 차원에서든 개헌 지역으로든 세 가지는 뭡니까? 사실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포용 국가를 좀 진전시켜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포용 국가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내고 또 거기서 많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용 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언론에 그렇게 등장을 많이 안 해서 네. 포용 국가가 무엇인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예. 우리 사회가 몇십 년 동안 많은 것을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 아닙니까? 예.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포용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이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용 국가의 모델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국가로 되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포용국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 2, 3번 세 가지 꼭 이루고 싶은 바를 저희가 여쭤봤는데 세 가지가 다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한 가지만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실 저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분단 70년 만에 우리 한반도에 큰 어떤 평화 어떤 번영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하고도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한반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올해는 제가 좀 국회가 좀 더 우리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또 일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제 일과 관련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 한마디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김어준 공장장께서 또 저 좀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아무튼 우리 공장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더 밝게 하고 또 함께 상생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게도 많이 에너지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당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순서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오늘 일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바쁘신가 봅니다. 아침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모시기로 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네, 저희 공통 질문 드렸는데 지난 한 해 가장 아쉬웠던 점 세 가지 그리고 올해는 꼭 이뤄내겠다 하는 과제 목표 세 가지 이렇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세 가지를 꼽자면요. 예, 작년에 촛불 민심을 이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꼭 했었어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 개혁에 관한 상당한 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이 기득권의 벽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단식을 통해서 물꼬를 조금 텄는데 그 상당히 아쉽습니다. 선거제. 두 번째는 이 국회 특활비를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폐지를 했는데
제가 줄곧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된 것을 기화로 해서 정부에서의 특활비, 특히 예. 청와대와 국정원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뭐 한 약 9% 정도의 삭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삭감이 되긴 됐군요. 예. 예, 일부 됐습니다. 예. 9% 정도요. 청와대는 안 됐고요. 예, 네. 청와대는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네. 9% 정도. 예. 아니요. 정부 전체 아, 그렇군요. 특활비가 9% 정도. 어떤 데는 아예 법원 같은 데는 아예 폐지가 됐고요. 아, 법원은 예. 폐지가 됐어요? 예, 법원, 아, 그랬군요. 중앙선관위 기억을 이런 데는 아예 되돌아보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세 번째는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언을 했지만 청와대 일방통행을 막지 못한 점에 대단히 아쉽고 그 결과가 또 올해 상당히 어려운 경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세 가지는 이 연결된 겁니까, 결국은?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회복이 되어서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시장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그 공공기관 개혁이라든가 또 언론 문제라든가 또 청와대 내부의 감찰 문제, 출근의 문제되었던 특별감찰관 문제도 지금 27개월째 공석인데요. 예. 이런 점들 서로 이 견제하고 개혁하는, 특히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이런 부분에도 좀 진력을 해서 이게 민생경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하고 이런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도입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서 성과를 내는 제대로 된 민생 개혁 법안들을 좀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라디오를 1월 1일 아침부터 듣고 있을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럴 때 서로 어려운 분들끼리 손을 잡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싸움하고 대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꼭 만들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끊기 전에 궁금해서 예. 저희가 어제 손학규 대표 섭외를 했다 갑자기 밤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바꾸셨어요. 예.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다든가 뭐 다른 일이 있나요? 아니요,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못 들었고요. 뭐 비서실에서 뭘 아침에 이것 좀 해달라고 갑자기 그렇군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만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만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게 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어서 평화민주당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정동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입니다. 제가 평화민주당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둘 다 좋은 말이라 헷갈립니다. 가끔씩. 예. 자, 공통 질문입니다. 작년 세 가지 아쉬웠던 점, 올해 꼭 해야 될 세 가지. 예,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열매를 못 만들어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건 소수 야당이 의석 몇 개 더 늘리자는 밥그릇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게요. 절대 그 본질은요. 그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는 엘리트들이 해왔잖아요. 박사거나 교수거나 변호사거나 뭐 사장이거나 아니면
기자거나 뭐 등등 그런 엘리트 정치로부터 우리 사회에 숫자가 많은 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 농민, 보통 사람들의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치가 정쟁 중심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는 게 저의 확신이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꿈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열매를 못 맺은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을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 그걸 이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아쉬웠던 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요? 예.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내걸고 출범했는데요. 다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 주변의 집회와 시위가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어제 이제 연말 앞두고 저 목동에 있는 그 파인텍 노동자들의 415일째 단식 농성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이분들의 한탄이 그거예요. 뭔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로 다시 촛불의 초심, 계획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촛불이 제대로 완수가 안 됐다 작년에. 두 번째고 아쉬운 점. 세 번째는요? 예, 저희 당으로서는 특히 청년들의 죽음, 김용균 군, 박준경 씨 등 20대, 30대의 좌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현시창 이렇게 부릅니다. 현시창이라는 건 현실이 시궁창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참 참혹한 표현입니까? 청년들에게 뭐든지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대신에 현시창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회자될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항상 일어섰을 때 이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으로 독재에서 민주화로 세상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겠습니다. 자, 올해 역점 과제는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뭐보다도 선거제도를 꼭 바꿔서 어떻게 바꾸느냐. 국민 뜻대로 그러니까 사표가 없이 국민 뜻대로 하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요. 숫자가 많은 집단이 유리합니다. 숫자가 많은 집단이라는 건 소상공인 650만, 청년 1,500만, 비정규직 700만, 농민 300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밥상, 식탁에는 지금 기득권층과 거대 양당만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밥상을 치워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거대한 약자 집단은 뒤에서 그냥 멀거니 밥상 치우는 걸 바라보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아드리자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대통령 한 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청년 세대와 함께 청년들과 함께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을 꼭 열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500만이거든요. 청년이. 유권자의 36%입니다. 그러면 36%면 3분의 1이 넘으니까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100명 이상은 청년이어야 정상이에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라든지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40%가 넘거든요. 청년 20, 30대가요. 근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30대가 딱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선거제도를 바꿔내는 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수 야당이 의석 몇 개 더 갖자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누려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우리 불쌍한 국민들에게 좀 좋은 정치를 선물하자. 우리도 정치 잘할 수 있지 않냐. 정치가 권력 투쟁만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당끼리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고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고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정치만 되면 우리 국민의 행복도 OECD 최꼴찌에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혁의 최선봉에 서야 할 집권민주당이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입장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집권이 된 건데요. 대표님, 저희가 그래서 뛰어나야 합니다. 예, 세 가지 여쭤봤는데 한 가지 말씀하시는 동안 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각당 5분씩 하나는 주셨는데. 불평등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각당 마지막으로 정의당 연결해서 정의당의 아쉬웠던 점 그리고 올해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밝으세요? 예. 여기 오늘 새해 맞아서요. 제가 인천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청량산에 올라왔어요. 해돋이? 여기 해돋이. 예. 네, 우리 김호준 공장장님 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잠깐만 인사 좀 하겠습니다. 김호준! 여보세요? 네. 단식 후유증도 네.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다 회복되셨나 봐요. 네. 네, 이제는 예, 뭐 엄청 열심히 많다고 활동하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목소리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더 많습니까? 예. 네. 자, 아쉬웠던 점 저희가 대략 4분 30초 남았으니까요. 아쉬웠던 점 작년에 네. 그리고 올해 정의당으로서 꼭 해야 되는 점 세 가지는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했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밀고 나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뭔가 소득주도 성장이 좀 더 힘차게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로 좀 아쉬웠고요. 네.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친서 전달을 통해서 연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우리가 지난 적폐 청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적폐를 제대로 좀 청산하지 못하고 2018년을 보낸 거 이게 좀 가장 아쉬운 점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형 비례대표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앞에 두 당은 그 말씀하셨는데 야당. 그건 2019년도의 핵심 과제죠. 핵심 과제로. 예. 네, 첫 번째는 네. 운동형 비례대표제고 핵심 과제 첫 번째는. 예,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번에 국민들께 선물 드리고 2020년 총선에는 정말 공정한 룰 속에서 실력만큼 평가받고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수렴되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올해 이루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공정경제, 경제 민주화 정책이 좀 힘차게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정말 이 대기업 갑질 횡포로부터 이제 좀 해방되고 일한 만큼 소득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지불 능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애쓰겠고요. 세 번째 과제는 뭐니 해도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노회찬 대표님이 비워놓고 간 자리를 반드시 승리로 안아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저의 과제입니다. 보궐선거가 언제 있죠? 4월 3일 있습니다. 이번 4월 3일이군요. 네네. 그때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3일 보궐선거. 네. 예, 정의당 입장에서 네. 꼭 사수해야 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무조건 정의당이 승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살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는데 정의당은 시간이 남아요? 어떡하죠?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이죠. 여기 인천 연수구의 청량산이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시고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 중에 해가
뜨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 환성을 지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밝은 해가 우리 서민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거기에 혼자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정의당 그 당직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정의당 당원들하고 예. 지역 주민들하고 다 아까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하고 다 함께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예. 자, 들려주십시오. 시작! 예. 네.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좌관들 아니에요 다? 아유, 주민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좀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싶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사실- 공장장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뉴스 우리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정의당이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요 정미소는 사실 이걸로 대치되는데 20초 네, 남았는데 인사말 하시고 오늘 끝내죠. 예. 네, 청취자 여러분, 2019년 황금 대지해에는 이제 슬픈 뉴스, 나쁜 뉴스보다 국민들 활짝 웃을 수 있는 좋은 뉴스 그리고 가슴 따뜻해지는 뉴스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이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정의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청량산에서 이정미 리포터였습니다. 자, 1월 1일 예. 뜨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핫한 시간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첫날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저 이번에 A형 독감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던 외국 출장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러시군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 아니죠? 김성태 의원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간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대놓고 휴양지로 간 거고 저희들은 그런 일하러 갔죠. 일하러 어디로 가셨다 오셨어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웬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가 이제 제가 국방위원이잖아요. 예. 대한민국 무기 수출 1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조 5천억을 수출했더라고요. 잠수함에다가 비행기에다가.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국방 담당 하원 부의장, 뭐 이런 분들 만나고.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아니 몇 분? 국방위원장 국방위 모시고. 소속. 국방위 간사들하고 위원장 모시고. 가셨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잘 하고 오시지 왜?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더운 지방에 있다가 이제 그 열탕에서 냉탕으로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감기 드셨어요? 아니 뭐 어제 몸살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확 나왔습니다. 우리 공장장 얼굴 보고 내가 확 나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가시면 쓰러질 거예요. 그거 다녀오셨구나. 김성태 의원 아니 근데 거기는 정말 외유성이에요? 보시기 어때요? 거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빨리 못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만약에 약속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중요한 일정이었으면 그렇죠. 중간에 못 왔을 거예요. 아니 저희도 지금 미팅 일정이 하원 부의장,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큰 외교적 결례죠. 중간에 취소하고 왔다는 자체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스케줄이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세히는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취소했다는 그리고 자체가 워낙 그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저까지 거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그런 외유를 또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스케줄 보고 내용 보고 가야죠. 이제 외유라 그러면 보통 이제 밑에 의원들은 그냥 짜주면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들도 정신 좀 차렸을 거예요. 이 스케줄 짜진 거 보고 이게 내용이 없으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래야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갈수록 그러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 나라들 비교해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정치예요. 뭐 그래도 욕을 계속 먹지만. 하태경 TV는 어때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본인 TV 홍보해가지고 10,000명을 못 넘은 경우가 없는데.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에서는 제가 제일 많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 당의 현실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중도 보수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10,000명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여기서 소개를 했는데. 아 이게 지금 그래서 가짜뉴스 태극기 부대 가짜뉴스 시리즈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도 네. 역시 댓글이 악플이 없어요. 여전히 그분들은 안 보고 안 보고 전부 다 이거 잘 배우고 갑니다 이런 잘 배우고 갑니다. 선풀밖에 없고 해서 선풀밖에 없고. 지금 작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태극기 부대 노이즈 마케팅의 작전인데 그분들도 꽤 정치적으로 노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TV를 많이 구독을 해 주셔야 가짜 뉴스 보스가 바라본 진짜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난번에 저 방송하고 바로 그 친박의 탄핵 7웅은 누구인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7웅이요? 웅. 탄핵한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친박 중에 7명의 탄핵에 기여한 사람들이 영웅은 있다. 누구인가. 아 그래요? 이런 걸까지 이렇게 제목 달아가지고 하는데도 7웅은 누굽니까?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 분 말고 또 그 당시에 네. 친박 8분이 핵심. 이게 친박 핵심들이에요. 7웅이 아니라 8웅이에요? 전체 합치면 9명 정도 되지. 9웅입니까? 네, 9분 되는데 그중에 이제 8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하야를 권유했죠. 명예퇴진을.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 당론도 이제 명예퇴진으로 결정이 된 거죠. 물러나게 하는 걸로. 네. 그게 분기점이었어요. 친박마저도 이제 박근혜 퇴진에 동참하는. 그 탄핵이 지금 기세가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니 그러면 스스로 차라리 물러가는 걸로 가자. 그렇죠. 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친박조차 퇴진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탄핵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때 입장이 1월 퇴진, 3월 대통령 보궐선거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보다는 좀 더 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청와대도 국회한테 명예퇴진 할 테니까 일정을 잡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핑퐁 게임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걸 분기점으로 그렇다면 탄핵까지 가자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왜냐하면 새누리당 당론이 명예퇴진으로 됐으니까. 퇴진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기여했던 사람이 9명의 친박 진영이 있다. 그렇죠. 그거 다 친박들이 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 저 대한애국당 열심히 하시는 그분도 그 같이. 아 그래요? 예, 같이 하셨죠. 조원진 대표도. 예,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난번에 말씀. 그렇죠. 김진태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이야기 하시니까 서청원 의원도 그때 같이 하셨죠. 그 앞장서 하셨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들 자세하게 이제 하태경 TV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 보지를 않고 싫어요가 10개도 안 돼요. 싫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굉장히 순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하소연 좀 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좀 태극기 부대도 좀 듣게 좀 많이 부르세요. 좀 태극기 부대 지지하는 분들. 태극기 부대도 부르고 그리고 하태경 TV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가서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구걸 하는데 1월 1일부터. 근데 이 참 힘든 게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정부 경제 어려운 거 또 성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문재인 지지하는 분들도 이렇게 구독을 별로 안 하세요. 약점 모드로. 그래서 이 충신이 가는 길이 참 어렵다. 외로운 길을 간다. 역사 속에서.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TV 구독자 7,000명이 불과하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최소한 10,000단위는 돼야.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는 제일 많죠. 예,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는 아니네요. 우리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의원. 이현주 의원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싫어요가 대부분이에요. 좋아요가 아니라. 그것도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건 몇 명입니까? 이현주 의원 상당히 높을걸요. 홍카콜라 다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6만 명이 넘었다. 그러네요. 저보다 10배네요. 그 대부분이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관심 끄는데 성공한 거죠. 자, 어제 그 국회 운영위는 보셨어요? 좀 봤는데. 다른 못 보셨죠. 저도 다른 못 봤는데. 예, 중간중간에 봤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딱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구두 양육이야. 구두 양육. 그러니까 예리하게 공격할 것처럼 사냥개처럼 그렇게 폼만 잡다가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양처럼 온순한 아무 내용도 없는. 온순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만 시끄럽게 하고 내용은 뭐 실제로 타격이 없잖아요. 한 방이 없은 뭐 그런.
조국 민정수석을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까지 물론 뭐 다른 야당들도 당연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뭐 비판과 공격이 많긴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굳이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끌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조국 민정수석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은 나오세요. 물론 하태경이 청문위원으로 들어있으면 좀 긴장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안 들어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손해를 안 봤어요. 손해를 안 본 정도가 아니라 이득이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좀 우려스럽긴 해요. 지금 청와대 6급, 기재부 5급 해서 계속 폭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명쾌한 반박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때문에 아마 올해 내내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야당 보수 야당이든 아니면 뭐 다른 야당이든 조국 민정수석을 굳이 딱 집어서 거론한 이유가 뭐냐? 보수 야당이 보기에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나 상징성이나 혹은 위험성, 저 사람 저렇게 두면 또 하나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런 머릿속에 있는 조국 수석의 위상이 어떤 겁니까? 잠재적 위험성이. 실제 업무적 문제 말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국 수석은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뭐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조국 수석이 기강을 잡았으면 직원들 이런 그 지금 일탈이잖아요.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장악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좀 통제를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히 예를 들어 이게 민간 사찰이다 아니다라는 경계선을 스스로 확립하고 일 경우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그렇게 의심되는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거를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냐 싶어요. 뭐 업무적으로는 평가 갈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보수 야당이 보기 혹은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위험성이 뭐냐 이거죠. 업무 말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때리는 점도 없잖아 있죠.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크지 말라고. 글쎄 이분 더 키워줬는데 뭐. 부르면 더 키워주는 거예요. 더 키워줬는데. 자, 그러니까요. 더 크지 말라고 하는 것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불러가지고 더 키워주면 대체로 이제 건드려주면 더 크죠. 사실 정치인도 저는 건드려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무척 아쉽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만 계속 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안 건드리면 안 건드리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건드렸는데 홍준표 대표는 반응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한 2번 정도 반응을 했죠. 했었나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저도 홍 대표는 약간 국민들 이미지가 예능 정치인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능. 그러니까 홍카콜라도 정치인으로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예능적 감각이 있죠. 실제로 있고. 근데 이제 예능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점점. 그분을 비판하면 약간 연예인이 비판하는 예능에 출연한 연예인이 비판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는 뭐 홍 대표는. 근데 그게 정치인한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예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긴 또 쉽지 않죠. 진정성이나 진지함이 떨어지면.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아마 당대표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그럴까요? 네, 어려워요. 나오긴 나옵니까? 뭐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여의도에서 나온다고들 합니까?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여론조사를 해보고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떨어질 거예요.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해서 보면 바뀔 분은 아닌 거고. 이 김태우 수사관 관련한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익제보다 아니다. 이건 비리 연루자다. 이렇게 확 시각이 나뉘잖아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에 똑같이 있는 건데 메신저가 어떤 흠이 있다고 해서 메시지가 다 가짜 뉴스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저께도 뭐 신재민 기재부 5급 그 친구도 보니까 학원 강사인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자기 인지도 높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그게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클린턴하고 뭐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사실은 책 많이 팔려고 그 이후에 오히려 폭로를 하잖아요. 같이 뭐 관계는 있었다. 아니 근데 책 많이 팔려면 그게 거짓말이면 안 팔리거든요. 사실이어야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공익 제보자도 신세대형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하고 달리 과거에는 공익 제보자 나는 순전히 공익만 위한 것이다. 다른 사심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은 다가갔는데 이제 신세대들은 아니 내가 좀 뭐 내가 이렇게 인지도 올려가지고 학원 강사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 과거에도 그 사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위상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으로 진출한 사람도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요즘 신세대들은 호박씨 안 깐다. 자기 사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러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저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메시지가 진짜 사실이 이제 아니라. 내용이 팩트인지는 이제 예. 앞으로 밝혀질 문제인데. 예. 근데 보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거거든. 예를 들어서 KTNG 사장 바꾸는 거 예. 역대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도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예. 포스코나 최순실 때 포스코 사장 바꾸려고 한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대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드러난 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과거 정권의 KTNG 사장 바꾸려고 했다는 거 큰 뉴스도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어. 이 정권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지금 자세하게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왜 이렇게 세게 해? 나온 건 그러니까 없잖아요. 너무 성직자처럼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니네는 뭐가 달라라고 이제 때려보는 거죠. 근데 윤리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국민들 보는 수준이. 그런 의미에서는 좋죠. 윤리성이 높아지면. 근데 이제 물론 조국 수석이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만큼 높아진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못한 것 같다. 어쨌든 조국 수석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팩트가 있느냐로 귀결되는 걸 텐데, 그 여태까지는 이게 팩트다라고 두드려 맞을 만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몇 가지 뭐 의심한 건 있죠. 예를 들어 뭡니까 공항철도 뭐 이건 민간 회사인데 그거 들여다본 거라든지 또 뭡니까 또 코인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한 거라든지 그건 난 이해가 안 돼요. 정책을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입안하는데 그 개인 보유자 얼마 가지고 있는 거를 조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간인들. 자, 보통 이제 그 민간인들 조사할 때는 그 사찰을 했다고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사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보내야 되는데 보낼 정보가 필요하니 사찰을 하자.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목적과 함께 그런 수단을 제시해줘야 이게 사찰로 그리고 그걸 지시했다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지시하여 그런 사찰이 이루어졌다까지 스토리가 안 나와요. 아니, 환경부 리스트는 의심이 돼요. 한 4명 정도는 잘렸잖아요. 10명은 안 잘리고. 근데 갈수록 민주화가 되고 하니까 중간에 날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4명 날린 것만 해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논란도 뭐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입장에 따라 계속 갈리니까. 근데 이 공방은 한참 동안 계속될 겁니다.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신재민 그 친구도 뭐 물러설 것 같지 않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니네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강한 보복은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부메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메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부메랑을. 자, 북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북한도 이제 제 입장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판적 협치 입장인데 작년까지는 대체로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연말에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강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가지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연내 작년 2018년 안에 다 무산됐습니다. 김정은의 방러, 시진핑의 방북,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연내 방한.
다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과속과 더불어서 지난 한 해 크게 과속 두 가지 과속인데 최저임금 과속 하나가 대북정책 과속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운전자론에 맹점이 있어요. 비핵화 입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는 실내 구축이에요. 실내 구축은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운전자론이 가능했는데 비핵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차피 미국하고 북한이 쥐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이런 충신이 없다고 보는데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가급적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까지는 그냥 경제에 올인해라. 그럼 다 지지로 올라요. 이건 어때요? 그런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작년 한 10월부터 대통령의 국내 일정의 절반 이상은 이제 경제 관련이에요. 근데 경제 관련 일정이었다는 게 보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 말은 뭐냐면 경제에 올인한다고 그 경제에 올인했다라고 보도해주거나 또는 경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거나 혹은 뭐 경제가 이런 측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거나 언론이 이렇게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이런 문제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속도 조절 필요하다. 그러면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제기하고 있었던 뭐 6개월 유예한다든지 인상을 이런 정책을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똑같이 주휴수당은 그대로 있고 최저임금 10% 인상은 그대로 가고 정책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안 되지. 대신에 청와대에서 계속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김정은 연내 답방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제까지도 나왔어요. 엊그제까지도. 아직도 마지막 날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왜 연내 답방에 강박을 그렇게 하셨나. 연내 왔으면 좋긴 하죠. 아니 근데 이게 좋긴 하죠. 올 수가 없었던 게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제재 완화 선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해도 아무런 선물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왜 내려옵니까? 아니 뭐 그게 결과론이긴 한데 의원님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실전에 그 비판을 많이 했고 연내 답방 불가능하다 거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이 연내 답방 안 된다는 건 맞춘 걸로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오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연초에도 답방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예 김정은 마음 편하게 내려와라. 이렇게 북한에 메시지를 주고 경제에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경제에 집중하더라도 언론이 경제에 우호적으로 보도해주지 않는다는 얘기. 예를 들어 최저임금 하나만 해도 내년에는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내더라고요. 제가 최저임금 동결법 며칠 내로 발의를 할 건데요. 올해만이라도. 그러면 경제 분위기 확 살아나죠. 글쎄요. 많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진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도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따지고 있으면 이 정권 희망 없다니까요. 이제는 이거 바꿔야 돼요. 바로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영업자들 아우성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숫자가 다 말해주잖아요. 이건 내 말 들어야 돼. 이 뉴스 공장에서도 하태 이야기대로 최저임금 올해 동결하면 지지율 오른다. 진짜 올라요. 아니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어쨌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바라보는 올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방안은 최저임금 동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동결하고 30인 이하 주휴수당 폐지. 알겠습니다. 대기업은 주휴수당 받아왔는데 거의 30인 이하는 안 좋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태경 TV 구독자 늘어나겠어요? 중시는 외롭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7,000명에 멈춰 있습니다. 예, 하태경 TV. 1월달 내로 1월달 너무 멀다. 첫 번째 주 일주일 안에 10,000명 통과하는 것으로 10,000명 통과 못하면 하태경 TV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10,000명 통과 안 하면 태극기 부대 가짜 뉴스 그건 계속 해야지 그래도. 이거는 뭐 안 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 10,000명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다음 주 나오셨을 때 10,000명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래 아무튼 올해 평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바로잡기 위한 우리 바른미래당 하태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평화도 잘 되면 끝까지 지지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8일이죠. 우리 구축함이 일본의 초계기를 겨냥했다, 레이저로. 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동영상을 공개했죠. 예. 일본이 왜 이러고 있는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군사적인 뭐 디테일한 그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군사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대체로 그 국내 언론의 분석을 보면 당연히 뭐 그럴 이유가 없기도 하고요. 한국 구축함이 일본의 초계기를 공격 목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정리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일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우선 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일본 내에서도 이것은 자충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 주된 아마 주류 미디어는 그 전반적으로는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지지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이제 동영상 내용을 보면은 저희도 보면 알겠지만 비행기 그 꼬리가 보이면서 너무 좀 근접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그랬는데 네. 일본의 그 위기 관리 안보 전문가 중에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를 했던 오노지로 씨라는 그 의원이 있는데 네. 이분은 원래 그 가고시마현에서 경찰 본부장을 했죠. 네. 근데 이분들은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은 꼭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다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 위기 관리를 해보는 이 작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이 북한 선박에게 이렇게 작전 행동 중에 오히려 일본 해상 자유대 초계함이 너무 근접한 게 아니냐, 좀 경솔했다라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조금 양심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도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이 영상이 꼭 일본 정부에게 유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야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위험했고 경솔했다라고 하는 내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예, 보면은 거리가 너무 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상공도 한 150m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경우도 북한의 불심선이라든 이런 거 대응을 할 때는 그런 정도 긴박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정부 입장에 반하는 논평을 내기가 일본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아베가 무리수를 두느냐 이건데요. 일본의 지금 아베 정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20일이죠. 12월 20일 좀 사건이 있었을 때, 좀 사고가 있었을 때 이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틀 전에 12월 18일 날 일본은 내각에서 그 새로운 신방위 대강을 내놨죠. 예. 이것은 이제 이즈모쿠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했다는 거고, 새롭게 지금까지는 공격을 받을 때만 이것을 공격하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전체를 바뀌겠다고 하는 일본의 조금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일 날 이러한 초계함이 조준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베 정권에서 봤을 때 신방위 대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 올해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2020년에 가장 지금 난감한 게 앞으로는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출입국법을 개정해서 지금 앞으로 5년간 약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이러한 안을 강행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일본 어떤 국가의 존재 방식을 바꾸고 외국인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현재 일본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받고 있어서 인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것이 심의가 되지 않고 국회에서 질문을 받아도 다 검토 중이다라고만 하는 상태에서 강행처를 하면서 이 지지율이 38%도록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아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아베 정권은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다, 이러한 논리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역시 아베 정권의 지지율 전체에 대한 아주 큰 영향이 있었죠. 아마 이런
국내외적인 여러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이 한국과의 이번 이 초기함 사태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급락한 것을 좀 회복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방위대가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게 별로 유리한 정국이 아니에요. 특히 4월이 되면은 지금 천황이 퇴임을 하고 신천황이 지금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거들이 지금 지방 선거와 교수님 올해가 됐습니다 이미.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지금 이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예. 아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전국에 지금 상반기까지 유리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이번 문제에 좀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여론몰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보면 일본도 뭡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연말 연시 연휴 기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본은 28일부터 연휴였기 때문에 1월 보통 3일 정도까지 연휴인데, 올해는 1월 1일까지, 오늘까지 연휴이고 지금 회사가 시작되지만 대부분 우리 추석 연휴처럼 뭐랄까요, 그 기간에는 신문 발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휴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 논쟁을 일본에 유리하게 영상 공개를 해버리면 이후에 그렇게 사회적 논쟁이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인 영상 공개 이후에 신문에서 거의 기사는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추석 우리도 그런 연휴 있기 전에 가족들 만나거나 연휴 있기 전에 이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 크게 띄워서 몰아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연휴 전에 분위기를 한번 크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연말 방송을 보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영상 공개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대외적인 외교 부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생트집인데요. 예. 그렇게 나온 것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고 더 말씀을 나누려고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혹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짚어봐야 될 대목이 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하자면 이제 오키나와 좀 문제가 있겠죠. 오키나와는 올해 9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오나가 전 미군 기지 이전 반대파의 그 지사가 좀 돌아가셨고, 네. 후임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또 기지 반대파, 이 오나가 지사의 비서가 당선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지금 오키나와 이 기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 날 이 토사 매입 작업을 강행을 해버렸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의회이지만 일본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금 반대 서명 운동을 트위터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오키나와 기지 문제와 관련했을 때도 일본이 동맹국이 또는 우방인 한국에게 레이더로 정조준을 당했다라는 이러한 논리는 일본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기지가 필요하고 또 대외에 좀 더 강공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론에 아주 아베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 있고 좀 난처한 입장을 전환시키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번 아베 수상의 지금 이런 강공 정책은 그렇게 단순한 전략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이 문제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자, 수유리의 6386 택시기사님 택시 탔는데 뉴스공장 혼자 듣고 계시네요. 예. 행당역 지나는 중인데 241번 버스에서 뉴스공장 나옵니다. 기타 등등. 뉴스공장을 1월 1일인데 듣고 있다는 문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도 수백 개가 왔습니다. 네. 복 뭐 받아보죠.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인데 1월 1일 날 굳이 만나야 되겠나? 예, 저도 마찬가지. 네, 20여 년간 알아왔던 원정우 대표 1월 1일 날 또 만났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0분 이상 했다고요? 네,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6분으로 줄여놨습니다. 예,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뭐 뻔하게 네. 돼지 얘기. 돼지가 네, 머리가 좋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고 우리가 보통 강아지 얘기할 때 강아지와의 교감 얘기하는데 네, 그 돼지 애완용 돼지 기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보면 개 이상의 지능과 개 이상의 교감 능력이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돼지보다 IQ가 더 높다라고 하고요. 개보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뭐 IQ가 75에서 85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걸 75, 보면은 80은 너무 일부 인간보다 훨씬 높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부 인간이 아니라 꽤 많은 인간보다 높은 건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걸 또 이 IQ를 동물 IQ는 사람 IQ하고 똑같은 관점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사람처럼 정말 무슨 뭐 그런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고 단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거는 저도 들었는데 네네. 예. 이게 그 개를 이제 뭐 물론 저 개마다 다릅니다만 개체마다 종마다도 다르고 머리가 좋은 강아지들은 뭐 인간의 3, 4세 유아 그렇다고 하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돼지도 그런 정도. 네. 네.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다 하는 거죠. 잘 몰랐는데 요즘 과학이 발전하고 또 SNS 같은 걸로 동물들의 행태가 많이 퍼지면서 동물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게 많이 요즘 알려진 것 같아요. 닭도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닭도. 닭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뭐 닭머리 이런 얘기 많이들 했는데 네. 물고기도 심지어 그 뭐 2초의 기억력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 그리고 돼지가 더러운 동물로 알려졌는데 인간이 더럽게 키운 것이 그렇습니다. 돼지의 습성 자체는 깨끗하다고. 굉장히. 돼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돼지 우리가 들어온 거고 네. 먼저 좁게 이렇게 키우고 하니까 그렇죠. 이 화장실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둬놓고 화장실도 안 주고 따로 네. 그러면 결국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배설물 위에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원래 그 자연 상태에서 돼지는 배설을 정해진 곳에서만 한다고 깨끗한 곳에서 자고. 네. 그렇게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보다도 더 그런 거를 깔끔하네. 나누는 동물인데 이게 다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얄팍합니다. 새끼 돼지들 핑크색 아기 돼지들 네. 정말 귀엽거든요. 귀엽죠.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돼지가 만약에 어느 한도 이상 크지만 않으면 반려동물로 굉장히 많이 키울 것 또 같아요. 하나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늑대가 어느 순간 사람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네. 개가 된 것이다라고 설이죠, 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죠. 근데 개는 사냥에 그러니까 소위 고기를 해결할 때 사냥에 동원되는 유용한 동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돼지는 그런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돼지는 먹기 위해서 예. 키운 동물이니까. 사실 돼지도 원래는 이제 산돼지, 멧돼지가 지금의 집돼지로 변화한 거긴 하죠. 굉장히 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근데 그 인간의 그 수렵 채집 활동에 도움이 되는 동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김새와 더불어 그 뭐 여러 그렇게 가지 되지 않았나. 편견에 빠져 있는 좀 예. 불쌍한 동물이긴 한데 인간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사실은 돼지가 또 뭐가 있냐면 개 이상으로 후각이 좋아요. 송로버섯 찾는 게 예, 되지 그게 않습니까? 이제 그 수렵 채집에 쓴다고 말하기엔 너무 국한된 조건이긴 하지만 땅 속에 있는 버섯. 이 송로도 버섯을 찾을 수 있는 게 돼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보다 더 후각이 뛰어난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네. 송로버섯을 찾고 네. 혹시 송로버섯을 프랑스에서도 드셔보신 해요. 분이 있다면 정치자 여러분 중에 네. 돼지가 찾은 것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비싼지는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땅 속에서 자라는 거 뭐 귀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맛이 먹어본 그렇게 적도 뛰어난 건 뭐 아닌 것 없고 뭐 같은데. 오일 이런 거 한번 한 입 이렇게 찍어 먹어본 적은 있는데 돼지라서 돼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팩트들 지금 체크하는 거죠. 예. 돼지가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인간하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장기 이식이 돼지 쓰이지 않습니까? 예, 장기 이식이고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슐린인데 예. 지금 당뇨병 환자가 쓰고 있는 인슐린 자체가 돼지 췌장에서 분리한 거예요. 이거 돼지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냥 고기를 먹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특정 환자들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피부라던가 생리적인 뭐 측면들, 기관의 구조 측면이 인간하고 여러 가지로 참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인간, 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진 게 외계인들이 돼지하고 다른 동물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저는 이런 걸 원체 마이너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유전적 유사성이 있다. 예,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유사성이 외형적 돼지하고 인간하고 외형적 유사성이 얼굴보다 피부죠. 털이 피부. 짧고 맞습니다. 털이 거의 없고 예.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간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오겹살이라고 그걸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알수록 네. 돼지한테 미안하고, 하지만 삼겹살은 맛있고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당분간 해결 안 되는 숙제죠. 인류가 풀 수 없는. 저는 그 인간이 육식을 하는 한 뭐 돼지나 소를 먹는 건 어쩔 네.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 축산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대량 그렇습니다. 축사에서 왜 그 평생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돼지를 우리에 갈아가지고 그렇죠. 키우는 거 있잖아요. 공장형으로. 그래서 깨끗한 동물인데 더럽게 살아야 되고. 네. 그거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긴 한데 돼지뿐만 아니고 이게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먹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아직 산업적으로는 있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죠. 대신 네. 만약에 그렇게 그 방사하거나 일정 공간 이상 크기를 지어주거나 하면, 근데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는 동물이고 잡식성으로서. 그거는 이제 공장장님이 특히 그러시죠.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양의 문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긴 먹되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 동물들이 자기 뭐랄까요,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도축하고 키우고 축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결론은 아니었지만 지금 어차피 시간 다 끝났으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런 결론으로 끝내는 걸로. 네, 매년. 쓸데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